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또 약간 기술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 조금 이론적이고 기술 이해하는 그 좀 그런 베이스가 되는 그런 얘기들을 조금 다루고 그런 다음에 실제적인 코드 작성하고 그런 순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간략하게 좀 다루기는 했지만 자세히 설명하고 넘어가지 않은 부분들 주로 이제 디버깅하고 그리고 메트로 번들러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열어볼게요. 일단은 오늘도 이제 투두리스트를 조금 이제 초반에는 작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앱으로 넘어갈 건데 일단은 뭐 투두리스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꼭 이 앱을 딱 찍어가지고 뭔가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 프로젝트나 여셔도 돼요. 지난주에 작업을 하셨던 혹은 뭐 아예 신규로 엑스포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드셔도 되고 자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으니 이렇게 오픈을 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VS 코드 내지는 뭐 웹스톰이나 뭐 아니면은 그냥 뭐 인텔리제이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최근에는 에디터들이 대부분 터미널을 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터미널을 열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편리하실 거예요. 터미널을 열게 되면은 일단 현재 작업하는 디렉토리를 터미널에서 바로 열어주기 때문에 내가 터미널을 열어가지고 현재 이제 작업하는 워킹 디렉토리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불편이 좀 줄어드는 것과 그리고 이제 창을 계속 전환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툴 안에서 터미널 명령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요 터미널을 사용을 하시는 거는 뭐 제가 꼭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권장으로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고요. 저는 평소에는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요거 그 화면에다가 쐈을 때는 해상도가 좀 낮게 잡혀가지고 제가 이거를 띄워놓으면 실제 화면에 코드를 보여드리는 부분들이 너무 적어져가지고 저는 이제 가려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자, 여기 투두리스트 위치에서 저번에도 이제 얀 스타트 내지는 npm 스타트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요 화면이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을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메트로 번들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근데 메트로 번들러라는 이름이 여기에도 이 화면상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트로 번들러가 19,001번 포트에서 실행이 됐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그래서 터널이 레디가 됐다라는 메시지를 보고 나면은 저희가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띄우거나 혹은 iOS 시뮬레이터를 띄우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요, 지난주에 요거는 이제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은 터미널 상에서도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터미널 상에서도 지금 메트로 번들러가 19,001번 포트에서 실행 중이라든가 뭐 터널이 레디가 되었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그 엑스포에서 직접 열 수 있는 그 앱 스키마 이용한 링크 코드죠. 그래서 여기 이제 IP 뭐 이런 것들이 찍혔다든가 아래 QR 코드라든가 아니면 그 아래 있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지금 이 웹 브라우저에 뜬 화면하고 되게 일치하는 내용들이 계속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iOS 시뮬레이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iOS 시뮬레이터가 돌아가는 동안에 이제 그 진행 상황에 대한 것들이 메트로 번들러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웹 브라우저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렇게 지금 이 터미널 창에서도 확인이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메시지가 계속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웹브라우저가 엑스포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는 이제 이 메트로 번들러라는 건 리액트 네이티브로 개발을 하게 되면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번들러인데, 원래는 이렇게 터미널에서만 이제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터미널에서만 이 내용들을 보게 되어 있는데, 엑스포에서는 그냥 자기네들이 조금 더 기능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런 이제 실제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뭐 단축키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아무튼 그 터미널 상에서 뭐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UI 상에서 GUI로 뿌려주는 화면들을 통해 가지고 조작을 할 수 있게끔 메트로 번들러, 그러니까 이 UI를 엑스포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화면을 아무튼 메트로 번들러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트로 번들러는요, 결국 이 앱 쪽 이제 실행이 됐으니까요. 이 앱의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자, 이게 결국은 저희가 이걸 만들게 되면 최종적으로 배포가 되는 거는 앱스토어 아니면은 구글 플레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패키징이 된 그 프로그램 파일이 등록이 돼서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아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로직 부분은 자바스크립트로 돌아가고 뷰는 네이티브로 동작을 하고, 그런 일련의 모든 것들은 다 당연히 앱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패키징된 앱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자바스크립트 엔진 부분, 그거를 이제 뭐 우리가 코드는 쭉 길게 작성을 하지만 그게 이제 한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앱 안에 동작하게끔 들어가는데, 그걸 이제 보통 뭐 번들링을 한다라고 하고 결과물을 번들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거를 번들을 만드는 것을 이제 번들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근데 최종적으로는 그래요.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그 실제로 개발을 할 때에 이제 개발을 하면서 코드를 변경하고 확인하고 이 작업을 많이 할 때, 이거를 매번 앱 안쪽에다가 다 번들링을 해가지고 넣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걸로 인한 작업 지연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코드 작성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저희가 코드를 수정을 하고서 여기 이제 뭐 제가 이름을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항목 추가라고 변경을 했을 때 거의 즉시적으로, 내지는 뭐 이게 라이브 리로드가 체크가 안 돼 있더라도 이거를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걸 굉장히 빠르게 화면이 이렇게 바로바로 즉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메트로 번들러가 이걸 빨리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지금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엑스코드에서 뭔가 이제 빌드를 하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아니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도 최종적으로 앱을 빌드를 하게 되면은, 앱을 빌드를 하는 과정은 이게 몇 초 뭐 이런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제 몇십 초 단위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텍스트 하나 고쳤는데 새로 고치면 확인하는데 몇십 초가 걸린다 그러면 너무 그게 길잖아요. 사실 그게 몇 초만 돼도 엄청 이제 귀찮고 번거롭고 길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 메트로 번들러는 지금 이제 이 터미널 쪽은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저희 컴퓨터입니다. PC 쪽이에요. 그리고 이 구동이 되고 있는 이 에뮬레이터는 핸드폰의 안쪽이죠. 지금은 저희가 이 시뮬레이터를 화면에 띄워놓은 상태니까 한 컴퓨터 안에서 이제 이렇게 떠 있는 걸로 이제 보이게 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뭐 실제 기기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본인 핸드폰에서 띄웠다고 생각을 하면은, 컴퓨터하고 자기 핸드폰하고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각각의 디바이스잖아요. 각각의 디바이스인데,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뭐 비유를 많이 할 때 자바스크립트로 돌아가는 그 번들링된 엔진 쪽은 뭐 두뇌라든가 뭐 영혼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비유를 하면은 실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뷰 쪽, 앱 쪽에서 표시되는 뷰 쪽은 이제 뭐 두뇌의 나머지 부분, 뭐 나머지 육체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비유가 많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디버그를 하는 동안에는 이게 앱 안쪽에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안쪽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들어가지 않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컴퓨터 쪽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실제 뷰만 이쪽에서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표시가 되는, 그런 다음에 이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어야지만 이게 같은 네트워크 상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상태로,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뭐 끊어진다든가, 뭐 네트워크가 굉장히 뭐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또 이게 뭐 속도가 느리다든가, 아니면은 메트로 번들러까지는 떴는데 뭐 앱 쪽에서 이제 실행이 안 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디버깅을 하는 과정에서 종종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네트워크가 안 좋을 때는. 자, 그래가지고 메트로 번들러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코드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코드를 변경을 한 다음에 이 변경된 코드가 최종적으로 앱에까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디버그를 하는 동안에는 그거는 최종적으로 빌드를 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일이고, 저희가 작업을 할 때에는 이 코드가 계속 변경돼 가지고 새롭게 번들링 되는 것들은 다 이 컴퓨터 안쪽에서 개발하는 개발 머신 안쪽에서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구조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자, 오늘 디버깅 얘기를 이제 한다고 했었죠. 디버깅은요, 그 iOS 시뮬레이터에서는 커맨드 D,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서는 커맨드 M 누르면 나오는, 실제 기기 연결해가지고 하실 때는 쉐이크 모션으로 하시면 되고요. 혹시 AVD 안 돌리시고 뭐 앱 플레이어 같은 거 돌리시는 분은 거기 그 쉐이크 모션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호출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 디버그 리모트 JS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름도 그 디버그를 그러니까 JS 디버그를 바로 한다고 언급이 돼 있지 않고 원격으로 리모트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디버거라고 하는 이런 창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디버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목적은 개발자 도구 쪽에 있는 콘솔을 보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 안에 뭐 컴포넌트도 하나밖에 없고 하니까 여기 그 리턴 한 거 직전 쪽에다가 자, 로그도 하나 찍고요. 자, 저는 지금 스테이트 만들어 놓은 거 중에서 리스트가 하나가 있으니까 이 리스트를 로그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거 여셨으면은 그 스테이트 있는 거 중에서 아무거나, 아무튼 뭐 로그 찍히는 결과를 확인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무거나 로그를 찍어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이쪽에 지금 저는 그새 벌써 리로드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 이쪽에 로그가 2개가 찍혔어요. 그래서 이 로그는 앱을 다시 구동시켰을 때 계속 다시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이게 렌더 안쪽에 넣어놨기 때문에 화면에 어떤 종류든 변경이 일어나면 무조건 렌더는 다시 되기 때문에 뭔가 화면에 하나라도 변경이 있으면 이 로그가 계속 찍힐 거예요. 뭐 제가 뭐 클릭 이벤트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넣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이 로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뭔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것 같지 않을 때, 뭐 AJAX 통신을 했는데 서버에서 제대로 된 값이 온 것 같지 않다든가, 내가 스테이트의 값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든가, 뭐 그런 상황이면은 그런 모든 값들을 다 이 콘솔 로그에 찍어가지고 이쪽 디버거에서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디버거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다크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취향이니까 뭐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 근데 그 이 디버거 같은 경우에는 이 디버거가 지금 보시면 이 디버거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파비콘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다른 탭 하나 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디버거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파비콘이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뭔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밑에 이제 옐로우 박스라고 부르는 그 경고 창이 나오게 되는데, 옐로우 박스는 대부분 그 좀 낮은 수준의 그냥 가벼운 경고성 문구들이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제 내용 보면은 내용에 이제 보면 대강 왜 이게 나왔는지 설명이 있는데, 그 리모트 디버거가 지금 백그라운드 탭에 들어가 가지고 퍼포먼스가 느려지고 있다라는 뭐 그런 메시지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크롬이 대표적으로 그렇고 다른 웹브라우저들도 다 그렇습니다만, 그 활성화되어 있는 탭 쪽에다가 메모리를 좀 몰아주고 활성화가 안 된 탭들은 좀 이렇게 그 메모리를 제한을 해놓게 되는데, 자, 지금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 리액트 네이티브 디버거 같은 경우에는 이 디버거 화면, 이 디버거 뷰하고 메트로 번들러하고 그리고 이 시뮬레이터하고 얘네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디버거 탭이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이 디버거가 느리게 돌아가게 돼요. 이 디버거가 이제 디버거 쪽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디버거의 성능이 떨어지면은 디버거랑 통신을 하고 있는 어 번들러도 느려진 디버거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성능을 조금 내려가지고, 아무튼 그 네이티브 디버거 지금 그쵸 디버거 성능에 맞춰서 돌아가게 되고, 결국에 그렇게 해서 얘네 두 개가 느리게 돌아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앱도 돌아가는 게 느려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뭐 대단히 크게 문제가 있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좀 느려지고 답답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요 안내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를 이렇게 그 탭을 분리를 하는 겁니다. 탭을 분리를 해 놓으시면은 얘가 화면상에서는 안 보이게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얘는 그래도 계속해서, 잠깐만요. 얘를 이렇게 좀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얘가 이제 그 화면상에서 안 보이게 넘어가더라도 여전히 얘는 액티브 돼 있는 탭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성능이 이제 떨어지는 일이 없죠. 이런 식으로 넣어 놓는 그 따로 빼 놓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사실 간단한 거는 여기에 그 다크 테마 옆에 있는 그 메인테인 프라이오리티라는 요 체크를 이용을 하면은, 요거를 체크를 해놓게 되면은 다른 탭으로 넘어갔을 때에도 얘가 비활성화 상태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활성화 상태가 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이렇게 오디오 마크 찍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메인테인 프라이오리티 찍으면요. 그러면은 요걸 찍으면은 그 이 탭에서 그 무음 트랙, 그러니까 소리 없는 오디오 파일을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재생을 합니다. 아무튼 뭐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얘가 활성화 상태가 되도록 유지를 하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아무튼 뭐 이거는 동작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아무튼 이 오디오 기능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취향대로 뭐 괜찮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요거 이용하고서 디버거를 쓰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탭을 따로 분리를 해서 활성화를 항상 시켜두세요. 그렇게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옐로우 박스는 한번 나타나면은 이거 없애기 전에는 그냥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건으로 디스미스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전체 그냥 디스미스를 해주시든가 해서 지우시면 되고요. 어차피 저 옐로우 박스는 지워도 적절하게 제가 성능이 또 떨어진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황들이나 뭐 저번에 봤었던 뭐 이게 맵을 돌리는데 뭐 키가 빠졌다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면은 알아서 또 뜹니다. 뜨실 때 또 처리를 하시면 되니까 아무튼 내용 확인하시고 필요 없는 옐로우 박스는 지우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명적인 에러는 어차피 앱이 멈추고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까만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화면으로 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치명적인 에러는 그거니까 그 옐로우 박스에 너무 집착하시면서 작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 그 워닝 뜨는 것들을 좀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괜찮으신 분들이 있고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 왜 가끔 이제 옆 사람 살짝 이렇게 봤는데 그 에디터상에 워닝 403개 뭐 이런 식으로 찍혀 있는데 어떻게 저러고서 작업을 하지 막 싶은데 또 그 사람은 너무 멀쩡하게 작업을 하고 리액트 네이티브 하시다가도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밑에 옐로우 박스가 저게 나와 있으면 저게 신경이 안 쓰이나 싶은데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꼭 지워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그거는 경고입니다. 뭐 심각한 크리티컬한 에러가 아니고. 자, 그래서 디버깅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거는 뭐 지금은 아마 별로 사용하실 일이 없고 사실 실제로도 많이 안 쓰긴 한데 여기 프로덕션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 프로덕션 모드를 이제 오픈을 그러니까 켜놓고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실제 동작하는 거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이게 프로덕션 모드를 하게 되면은 그 개발할 때 이제 이게 프로덕션 모드다 아니다 이제 이게 최종 배포랑 그러니까 프로덕션 상태로 이제 배포 상태로 하는 거다 아니다 이제 구분만 하는 분기 처리할 수 있는 플래그가 있는데 얘는 그 플래그 변경만 해줘요. 근데 이제 저희는 실제적으로 저희 그 코드 상에서 이게 프로덕션일 때랑 아닐 때랑 구분을 해놓은 것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사실 켜나 안 켜나 결과가 지금 저희는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프로덕션일 때랑 아닐 때랑 뭐 API 주소를 다른 거를 달아 놓으신다든가 아니면 화면에 문구가 조금 다르게 표시가 된다든가 뭐 그런 거일 때 그거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이 프로덕션 모드를 킨다고 해서 메트로 번들러에 있는 그 번들이 앱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디버그 모드를 띄우고 지금 메트로 번들러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상 무조건 이 앱은 지금 딱 껍데기만 있는 상태예요. 모든 제어에 대한 권한은 다 이 메트로 번들러, 이 PC 쪽에서 실행되고 있는 메트로 번들러가 다 쥐고 있습니다. 이거를 네, 아무튼 그런 거고요. 이거는 뭐 저희가 좀 아마 마지막 주차쯤에 저희가 실제 뭐 배포와 뭐 기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좀 더 자세히 다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디버그는 뭐 그렇게 별다른 내용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디버깅을 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디버거 연결이 한 번에 잘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번에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메트로 번들러가 연결이 잘 안 된다거나 연결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끊어진다거나 뭐 그럴 때는 이유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은 사실 임기응변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미리 뭐 어떤 케이스가 다 있어요라고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여기에서 레디 상태가 안 됐을 때 시작했을 때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가장 많은 케이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연결이 안 됐는데 시작을 한 경우. 근데 사실 그때는 단순히 디버거만 안 뜨는데요 같은 상황이 아니고
디버거만 안 뜨는 상황이 아니고 아예 앱까지도 다 안 뜨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는 괜찮아요. 여기는 뭐 네트워크가 그런 거를 잘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빡빡하게 막 제한을 걸어놓은 게 아니어서. 근데 이제 뭐 잠깐 뭐 카페에 나가서 작업을 한다든가 뭐 그런데 이제 그 카페에서 쓰는 인터넷이 그런 뭐 제약 사항이 굉장히 많은 인터넷이다. 그런 경우에는 얘가 내부에서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얘가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19,000번대 포트 이용을 해가지고 핸드폰하고 컴퓨터하고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내부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신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식의 그 포트 사용을 막아놓는 곳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곳에 가게 되면은 또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럴 때에는 메시지에서 대부분은 최대한 알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뭔가 연결을 실패를 했다든가, 뭐 안드로이드 디버그 브릿지 뭐 초기화에 실패를 했다든가, 뭐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되면은 해결책은 다 껐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네트워크 문제가 아닌 이상은. 네트워크 문제일 때는 저는 테더링을 잡아서 해결을 합니다. 네, 뭐 디버깅 관련된 거는 대략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디버깅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없으시군요.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오늘은 자 스타일링,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은 저번 주에 진행을 했었던 투두리스트 내용을 가지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투두리스트에다가 간략하게 스타일 시트들을 좀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좀 꾸미고, 근데 이제 실제 꾸밀 수 있는 어떤 뭐 가지수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제 꾸밀 수 있는 기술적인 바탕 같은 게 이제 더 중요하겠죠. 어차피 꾸미는 거를 잘 하는 거는 뭐 시간을 충분히 들이고 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 좀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리액트 네이티브 공식 문서를 일단 열어놓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리액트 네이티브 공식 문서에 가보시면은 자, API가 있고, API에 이제 왼쪽에 컴포넌트들과 API가 쭉 설명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중에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될 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뷰 쪽의 내용으로 와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 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롭스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쭉 나오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의 뷰 컴포넌트는 다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타일을 보시면은 여기에 너무 짧게 뷰 스타일즈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짧게 돼 있는 거는 뷰 스타일즈가 문서가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름이 익숙한 듯 많이 본 듯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낯설겠지만, 웹에 있는 스타일 시트를 좀 보신 분들은 좀 친숙한 이름들이 보일 겁니다. 보더라든가 뭐 보더 컬러, 보더 스타일, 뭐 이런 것들, 오퍼시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레이아웃 프롭스라고 또 항목이 따로 나눠져서, 레이아웃 프롭스에는 얼라인 컨텐츠, 얼라인 아이템즈,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츠, 뭐 이런 속성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이제 작업을 했던 내용을 꺼내 가지고요. 제일 먼저 저희가
자, 제일 먼저 저번에 이제 이 스타일 중에서 텍스트 인풋, 다른 것들보다도 이 텍스트 인풋은 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그 특히 iOS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처음 확인을 할 때 난감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에 이것들부터 먼저 스타일을 좀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텍스트 인풋을 만약에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텍스트 인풋에 적용할 수 있는 스타일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리액트 네이티브의, 자, 리액트 네이티브 문서에 텍스트 인풋 항목을 가보시면 여기에 설명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타일의 항목을 보시면 되는데, 자, 리액트 네이티브 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 웹 CSS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웹에 있는 CSS는 뭐랄까 문법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속성들에 대해서 좀 관대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못 쓴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냥 잘못 쓴 내용들이 무시가 되고 그냥 그리고 끝이죠. 그래가지고 좀 마음 편히 쓸 수 있지만은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정해진 속성들만 써야 되고 정해진 속성들의 정해진 값들을 넣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는 가차없이 에러가 납니다. 자, 여기에 그 지금 이제 테두리에 대한 속성들이 이렇게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요거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스타일 조금만 추가를 해볼게요. 일단은 저번에 저희가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여기에 이제 그 가로 크기를 잡기 위해서 300픽셀 위스를 잡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그 오브젝트 쓰는 식하고 마찬가지로, 자, 보더 컬러라든가 보더 컬러는 검은색으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보더 아래에만 이렇게 줄을 쭉 그어 볼게요. 자, 보더 바텀에 위스 두께를 1이라고 이렇게 스타일을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 인풋 아래쪽에 줄이 쭉 그어지게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쓰고 나면은 이제 여기 그 기본 텍스트를 텍스트 히어라고 써가지고 위치 확인을 하려고 썼었는데, 근데 굳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 제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아무튼 기본값 제거는 안 하셔도 되고, 해보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 요 밑줄까지만 좀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타일 안 들어가신 분 없죠? 아, 그러고 보니 이게 그 지금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서 확인하시는 분들은 원래 선이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만 넣으면은 별 차이가 안 느껴지시겠네요. 컬러를 바꿔보시죠. 그런 경우에는 컬러를 약간 뭐 회색 쪽으로 하신다든가 뭐 원하시는 다른 색으로 컬러를 좀 바꿔보셔도 되고, 아무튼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 지정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안에 표현되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자바스크립트의 그 오브젝트 표현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바깥쪽에요. 자, 바깥쪽에 자, 오브젝트를 이렇게 뭐 지금 이름을 인풋 스타일이라고 하나 지어가지고 그래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 오브젝트에다가 똑같은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아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로 이것들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자, 오브젝트로 만든 것들을 바로 이렇게 스타일 안쪽에다가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담아서 표현을 하셔도 돼요. 사실 두 개가 똑같은 표현인데 저번에는 with 하나만 있으니까 이거를 굳이 밖에다가 따로 이제 선언을 하고 사용을 하고 이러면은 좀 번거로우니까 바로 사용을 한 건데 값이 이렇게 좀 많아질 때는 이렇게 별도로 오브젝트를 선언을 하시고 그 오브젝트를 스타일에다가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로그는 좀 지울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들을 해주실 수가 있고, 자, 여기까지 다 해보셨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굳이 이제 HTML에 있는 CSS랑 비교를 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HTML에 있는 CSS에서, 뭐, 하는 얘기로 하자면은 이거는 인라인 스타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스타일을 바로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셈이 되는데, 근데 이제 기본 파일 만들어 보면 항상 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타일 시트에 크리트 해가지고 이렇게 스타일즈라고 만들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기본적으로 권장을 하는 방식의 스타일 선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브젝트로 이렇게 선언이 되는 거는 똑같아요. 오브젝트로 선언이 되는 것들은 똑같지만 스타일 시트에 크리트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타일 시트를 만들면은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스타일 시트가 좀 복잡하고 다양해졌을 때 이런 것들을 뭐 성능적으로 최적화가 되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요, 이쪽에다가 자, 인풋 스타일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옮겨 놓고, 자, 여기에도 지금 그 기본 스타일을 우리가 수정을 하면서 메뉴에 있는 뷰에 그 스타일즈의 컨테이너라고 해가지고 이 컨테이너에 있는 플렉스가 1이고 백그라운드 컬러하고 얼라인 아이템 뭐 저스티파이 컨텐트 뭐 이런 거 설정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적용된 것처럼 여기에 인풋 스타일도 우리가 위에서 바로 선언한 오브젝트가 아니라, 자, 여기에 그 스타일즈 안에 있는 인풋 스타일을 적용하는 형태로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것들이 필요 없는 내용이 되겠죠. 아무튼 뭐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만.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뷰에 이제 기본 컨테이너 설정이 돼 있는 여기에다가 저희가 한 가지 추가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거 창을 이렇게 조금 줄여볼게요. 여기는 가로로 긴 내용을 넣을 게 별로 없으니까. 자,
지금 여기까지 쓰는 거는 이게 오브젝트 형태로 변환이 됐다 뿐이지 결국 웹상에서 사용하는 스타일 시트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용하지 않는 값 내지는 뭐 이름이 잘못 입력된 그런 스타일 시트들 뭐 이런 게 무시되는 웹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엄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딱딱 지켜가지고 그 체크를 다 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컨테이너 스타일은 지금 뷰에 적용이 된 건데 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 텍스트에 관련된 애들이 아니면은 폰트 사이즈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뷰의 폰트 사이즈가 자 추천에 뜨기는 하지만 여기에 제가 기본 폰트 사이즈를 한 20 정도로 내가 크게 넣겠다 라고 하고서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그 내용이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내용은 나오는 것들은 아까랑 다 똑같은 크기들이에요. 자,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들 컬러 입력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자, 뭐 빨간색으로 컬러 같은 거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런 컬러 같은 것들이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넣고 표시를 하면은 이 내부에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텍스트에 관련된 것들은 엄격하게 이 텍스트 컴포넌트들에다가만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이 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뭔가 그 뭐 화면상에서의 배치, 사이즈, 뭐 보더 뭐 이런 것들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역할들이 좀 엄격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서를 보시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쪽에 이제 항상 스타일 항목에 가게 되면은 어떤 종류의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항상 안내를 컴포넌트마다 거의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넣으셔야 합니다. 자, 테스트들 좀 해보셨죠? 해보셨으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마저 조금 다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레이아웃 프롭스라는 거를 보면은요, 여기에 그 화면 레이아웃 구성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 그런 속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것들은 얼라인 아이템즈, 자, 디렉션, 뭐 플렉스, 뭐 이런 속성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스티파이 컨텐트,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은데, 자, 기본적으로 여기 화면에 있는 요소들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텍스트 인풋 버튼 그리고 그 아래 뷰, 텍스트 뷰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항목들은 계속 표시를 하게 되면은 그 세로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컬럼 방향으로 계속 쌓이듯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냥 내가 세로로 계속해서 쌓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거를 뭔가 가로 형태로 배치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이 아래 목록하고 삭제가 목록하고 그 아래 추가된 아이템하고 삭제 버튼이 이렇게 가로로 배치가 된 것처럼 인풋하고 추가를 이제 한 줄에다가 넣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뷰 쪽에 있는 그 여기서도 사용을 했었던 그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요 속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뷰 태그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 내용들을 이제
텍스트 인풋하고 버튼을 이렇게 감싼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요. 자, 나중에는 밑 아래쪽으로 다 옮길 겁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직접 인라인 스타일 형태로 작성을 해 볼게요. 그래 가지고 자, 플렉스 디렉션을 주는데 플렉스 디렉션은 크게 컬럼, 로우, 그리고 각각의 리버스, 컬럼 리버스, 로우 리버스 총 4가지 속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컬럼은 주나 안 주나 사실 똑같아요. 지금 기본이 컬럼이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컬럼 형태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고, 자, 얘를 로우로 바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로로 배치가 됩니다. 제가 이걸 항목 추가라고 텍스트를 늘리는 바람에 조금 길어졌는데, 자, 요거를 좀 짧게 추가라고만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가로로 배치되는 형태로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름 자체에서 이제 아실 수가 있듯이 로우 리버스를 하게 되면은 뭐 반대로 뒤집어지게 되고, 컬럼 리버스를 하게 되면은 뭐 예상하시는 대로 컬럼 방향인데 역순으로 배치가 되게 되겠죠. 자, 지금은 이걸 로우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추가를 하고 넣으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항목들이 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이 감싸고 있는 이 텍스트 인풋하고 밑에 목록하고가 너무 근접하게 가까운 것 같으니, 자, 마진 바텀 이용을 해가지고 한 12픽셀 정도 띄워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플렉스 디렉션을 굉장히 자주 쓰게 돼요. 어차피 컬럼 방향이냐 로우 방향이냐 이거에 대한 차이 정도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자,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지금만 봐도 벌써 로우가 2번 사용이 됐어요. 이렇게 가로로 묶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공통으로 쓰는 애들을 좀 성격을 묶어주기 위해서 제가 로우라는 이름으로 스타일 시트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그 플렉스 디렉션을 로우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 로우 방향으로 적용이 되겠죠. 이거를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인라인 스타일로 넣는 것이 아니고, 자, 스타일즈에 로우라고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넣으면서 이 안에서 지금 원래 여기에는 마진 바텀이 있고 아래에는 마진 바텀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같은 걸 적용을 하면서 마진 바텀이 없어지고 이렇게 동일하게 마진이 없는 애들로 적용이 됐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스타일 안에다가 이렇게 배열 형태로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배열 형태로 여러 개의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뭘 더 넣을 만한 거는 없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스타일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진 보텀 뭐 12 뭐 이런 패턴으로 뭐 만들어 둔 게 있으면 사용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저희는 그런 걸 사용을 할 건 아니니까 여기에 그냥 마진 보텀을 바로 인라인 오브젝트 형태로 넣은 거를 하나 정도 넣으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공통 스타일 하나와 그리고 인라인 스타일 하나 이렇게 조합으로 해가지고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로우로 적용이 된 것은 똑같은데, 지금 여기 있는 아까 딱 붙었었던 부분에 다시 이제 12픽셀의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스타일을 조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그 이제 웹에서, 그러니까 웹 쪽에서 사용을 할 때에도 이제 그 웹에 있는 CSS도 그 플렉스 레이아웃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최신 모던 브라우저에서만 지원을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웹에 있는 플렉스 레이아웃에 대한 개념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이 화면 레이아웃 구성을 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뭐 플로팅을 한다든가 뭐 그런 종류의 것들은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플렉스 한 가지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존에 이제 CSS 웹에 있는 CSS의 플렉스 레이아웃을 아시는 분들은 그 개념들을 여기 바로 적용을 하셔가지고 화면을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좀 익숙하지가 않다. 나는 웹에 있는 웹 CSS의 그 플렉스 레이아웃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그러니까 그 문서를 뭐 지금 그 플렉스 레이아웃 중에서 주요 설정들은 제가 오늘 물론 알려드릴 거지만 플렉스 레이아웃도 하다 보면은 정말 뭐 여러 가지 테크닉들과 뭐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리액트 네이티브에 있는 플렉스 레이아웃만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보통 플렉스 레이아웃이라고 이름을 붙은 애들은 그 대부분 그 비슷한 그런 그 개념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사용을 하는 플렉스 레이아웃에 대한 자료를 보셔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화면에 있는 요소들은 전부 플렉스 레이아웃으로 이제 다 배치가 되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설정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다 그렇게 적용이 되고요. 자, 그래서 플렉스 레이아웃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가로로 배치하는 거에 대한 속성들은 기본적으로 다 있지만 이 세로로 배치하는 것들에 대한 속성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게 네, 좋은 점인데요. 자, 여기에 지금 투도 아이템, 요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에 아이템이 이 텍스트와 뒤에 버튼 이렇게를 포함해 가지고 중앙 정렬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 길이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가 된다든가 뭐 이런 이제 좀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투두 아이템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투두 아이템이라는 이름의 값을 하나 만들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 투두 아이템은 어디다 적용을 할 거냐면은 여기 있는 이 목록 아이템, 이 뷰 이쪽에다가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로우도 적용이 되지만은 스타일즈의 자, 투두 아이템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이 여기는 적용이 되게 될 건데, 자, 이 투두 아이템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여기에 자, 위스를 일단 300은 조금 짧긴 한데 일단은 300으로 이렇게 잡아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크기가 이제 300픽셀로 해가지고 중앙 정렬이 되는 이런 형태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게 딱 배율이 300 아니기 때문에 화면에 지금 저기 마우스 커서에 나오는 픽셀은 실제 픽셀이 아니고, 아무튼 지금 요런 정도 크기 300픽셀짜리 뷰 박스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이렇게 중앙 정렬이 되고, 그 뷰 안에 내부에서는 자, 이 뷰의 내부에서는 이제 왼쪽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죠. 기본 값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너무 컸다. 자,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 이제 가로로 배치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justify content라는 속성을 이용을 할 건데요. justify content는 지금 이제 기본으로 플렉스 스타트가 적용이 돼 있고, 지금 그래서 플렉스 스타트로 이 값을 바꾸게 되면은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잠깐만요, 보여드리고 바꿀게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플렉스 엔드로 설정을 바꾸게 되면, 자,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플렉스 스타트냐 엔드냐 뭐 이걸로 표시가 되는 거는 사실 이게 이제 디렉션이 어느 방향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레프트 라이트 같은 표현을 안 쓰고 플렉스 스타트 플렉스 엔드라고 이렇게 이름이 돼 있는데, 자, 아무튼 기본값이 스타트고 엔드로 하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하려는 이유는 여기 그 스페이스 비트윈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양 끝으로 컨텐츠를 맞춘 다음에 사이의 여백을 알아서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양 끝으로 맞춰진 이런 결과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길이가 달라도 전부 다 동일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지금 아까 지금 붙어 있다가 떨어지니까 조금 안 그래 보이긴 하지만 지금 얘네 텍스트 크기가 달라가지고 지금 높이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얼라인 아이템즈를 센터로 이렇게 맞춰서 위아래 정렬도 정확하게 센터로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맞는지 측정을 잠깐 해볼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었을 때 네, 높이가 맞는 것 같죠? 조금 키워볼까? 자, 지금 위에 작성하는 거하고 아래쪽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는 게, 위에는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뷰는 사실 크기 지정을 안 했어요. 밑에 있는 뷰는 크기 지정을 했지만, 만약에 미묘하게 다른 요구를 다 동일하게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위쪽에 있는 애들도 그 뷰 쪽에 크기 지정을 하신 다음에 얘네들을 justify content로 양쪽 끝으로 맞추세요. 자, 아까 테스트로 넣었던 것 중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을 것들은 좀 지워주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자, 지금 이제 이 플렉스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될 때, 지금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어,
여기 이제 컨테이너 속성에 있는 것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본값으로 있었던 것들이 왜 그런 내용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뷰가 있을 때 이 뷰를 얼라인 아이템즈를 센터, 그러니까 그 위아래 배치를 중앙으로, 그리고 저스티파이 컨텐트도 센터, 좌우로도 중앙으로 딱 배치를 해 놓은 건데, 그래서 얼라인 아이템즈를 플렉스 스타트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얘가 제가 지금 뭔가 또 방향을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저스티파이 컨텐트를 플렉스 스타트로 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가서 지금 여기 추가 버튼 여기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위치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래쪽으로 오고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는 이제 노치가 있는 종류의 핸드폰에서는 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노치가 있는 곳에서는 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이 렌더되는 쪽 안쪽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제일 바깥쪽에 뷰가 있고, 제일 바깥쪽에 뷰가 있고, 그 뷰에 이제 설정들이 잡혀 있는데, 지금 요런 현상들 때문에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 중에서 세이프 에이리어 뷰라는 애가 있습니다. 세이프 에이리어 뷰는 가급적이면은 지금 요런 경우에는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뷰를 그냥 뷰가 아니라 세이프 에이리어 뷰로 이렇게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이프 에이리어 뷰로 바꿔주기만 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위쪽에 노치,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도 사실 여기 이제 그 홈 버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요 안내 바 때문에 아래로도 한 몇 픽셀 정도 그 실제로 터치하기 힘든 그 영역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쪽 영역만큼을 이렇게 띄워놓고서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노치가 없는 데서는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노치가 없는 화면에서는 이 공간만큼을 띄질 않고요. 노치가 있는 곳들에서는 저만큼을 확보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그런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이거를 이제 모든 페이지에서 사용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게 가끔 이제 특히 뭐 그 여기도, 자, 여기서 이제 뭐 사파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위에 세이프티 에리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스크롤해서 올릴 때, 여기는 이제 그거 안 되는구나. 지금 이 아래쪽에도 공간 전체 다 쓰는 것처럼 위쪽에도 이 뷰 공간 다 쓰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세이프티 에리어가 필요가 없고, 그거를 보려면 어디를 가는 게 제일 나을까? 그렇군요. 뭐 맵처럼 뭐 이런 전체를 다 쓰는 경우에는 저 세이프티 에리어가 필요가 없고, 근데 지금 이런 이제 지금 현재 요 뷰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티 에리어가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넣어서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몇 가지 더, 지금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데, 지금 이거를 몇 개까지 테스트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테스트를 계속 추가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길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기본 뷰 상태에서는 얘네가 또 스크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뷰가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어떻게 말씀을 다 예시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거 뷰, 세이프테리아 뷰, 그리고 스크롤 뷰 중에서 그러면 스크롤 뷰까지만 스크롤 뷰를 해가지고 스크롤 뷰를 자, 여기 있는 이만큼의 영역 있죠? 뷰 표시하는 이만큼의 영역을 그냥 스크롤 뷰로 감싸 볼게요. 자, 그냥 이렇게 자, 감싸기만 해도 여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채워서 길어졌을 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스크롤이 됩니다. 그래서 스크롤 뷰를 굉장히 또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플렉스 레이아웃과 스타일 시트에 대한 내용은 뭐 지금 있는 내용들이 거의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결국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와 스타일 뭐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잡은 다음에 그 디자인에 맞춰가지고 이것들을 어, 조합하느냐의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가 텍스트만 뿌려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소 단순하게 나오는 감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레이아웃과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스타일링 관련해 가지고는 궁금하신 게 보통 많은 편이었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통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 몇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CSS 파일 만들어서 로드하는 거 안 됩니다. 사스나 스타일러스 같은 그런 이제 CSS 프리컴파일러들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무튼 오브젝트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스타일 시트 이용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오브젝트 형태니까 제가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뭐 변수로 커먼 스타일이라는 그런 애를 하나 미리 만들었다고 치고 뭐 안에 내용은 생략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것들 그 오브젝트 형식이니까 여기에 저희가 그 이런 자바스크립트의 전개연산자 같은 거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스타일 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합쳐가지고 쓰는 걸로 그 뭔가 스타일 상속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 팁 정도가 될 것 같고, 자, 그런 게 아니라면은 아예 이제 좀 스타일에 대해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으로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있죠. 스타일드 컴포넌트가 있는데, 자,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리액트 네이티브 지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서 뭐 그런데 결국은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리액트 네이티브용으로 이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웹용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용으로 별도로 제작이 된 것들을 사용을 해야지 되긴 해요. 그거는 어차피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그래도 스타일드 컴포넌트 형식으로 작업하는 거를 선호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드 컴포넌트 이용하는 부분까지 좀 다뤄보면은 스타일링에 대한 부분들은 다 끝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쉴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잠깐만 쉬는 시간을 좀 가지고,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그렇게 내용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이제 뭐 그 소개하는 정도로 할 거기 때문에 10분 정도 쉬고서 30분에 딱 시작해가지고 짧게 그거 설명드리고 바로 점심시간 가지도록 할게요.